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논의를 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윤리위원은 세 의원 모두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의견이 엇갈렸고 내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당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다자협의체인 평화협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분담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당장 올해 새로 시작할 내년분 협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3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유모 씨가 변속기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대학생 박모 씨가 한 달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떠먹을 정도로 회복한 박 씨는 오는 20일쯤 귀국해 국내에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미국 실내 침대 매트리스 수입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리의 다른 제품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 130여 개가 지난해 구매 대행 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과 화장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새로 생긴 중앙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중앙차로가 새로 생기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사당역 일대가 더 혼잡해졌다고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체가 더 심각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윤리위원회를 한다고 또 이러고 있고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광주민주화운동이 왜 40년이 지나서 이토록 갑자기 난리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 그 답은 이런 상황을 만든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겠죠.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망언 파문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김진태 지키기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엄중한 처분을 공언하면서 여론을 의식하는 불끄기에 나섰지만 오늘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리 최소 당장 취소하라! 김진태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허위 주장도 내뱉었습니다. 북한 특수군 오열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당 윤리위 회의 장소를 찾기 어려워지자 국회로도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바닥에 드러눕고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놈들 한다 죽여라. 문재인을 지키는데. 이들은 어제부터 김병준 위원장과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와 전화로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한 1,500통 정도 문자를 받고 전화는 한 1, 2초에 한 번씩 오고 해서.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 파문을 뒤로하고 청와대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당에다가 물어보시죠.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오후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문제 5.18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직접 망언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당대표 선출 규정을 근거로 당선인이 공고될 때까지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새 의원의 징계를 다루는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열렸습니다. 일부 윤리위원은 새 의원을 모두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아침부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최고의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던 비상대책위원회의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치열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공지됐던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취재진과 시위 세력을 따돌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윤리위원은 JTBC와 통화에서 일부 윤리위원이 제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경론 끝에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재 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가장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당원권 정지입니다. 최대 3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징계 조치로는 탈당 권유와 제명이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징계 대상인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했는데 당의 결정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7시 30분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오늘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새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00% 다 수용하긴 어렵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의 전당에서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능멸하고 용서받지 못할 짓이 버젓이 지금 정말 환멸을 느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새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제명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요구사항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지금 추구 출타 중인 관계로 아직 민주당은 한국당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5.18 유가족 등과 함께 대책특위를 열었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에게 발포를 했는데 발포 명령자를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한국당이 위원 재추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5.18 망언 논란 속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파문에 대응하는 후보들의 입장이나 태도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5.18 유공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 사태 이후에 애매한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우경화를 막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오세훈 후보가 5.18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공자 아닌 분이 뛰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분명히 하자라는 문제 제기는 망언 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고 있는 듯해요.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가짜 유공자를 검증하자는 주장은 되풀이한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건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쳐 불가능한 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줄곧 애매모호한 메시지만 내놓습니다. 논란에서 일단 비켜나 있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이 조속히 잘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JTBC만의 취재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남북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서 아예 평화체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즉 평화협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술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다자 중심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실무협상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협의체 구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안이 합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위원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미 중인 여야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2차 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의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엔 남북미의 북핵 실무협상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혁철 특별대표, 비건 특별대표가 포함될 걸로 전해집니다. 향후에는 중국 측 인사도 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이번엔 하노이로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하노이의 국제 컨벤션 센터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건물이고 규모도 대단하죠. 여기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관측이 있고 반대로 두 사람이 만나기에는 이 건물이 너무 횡한이 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건물의 내부를 처음으로 이가혁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컨벤션 센터 앞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북미 회담 관련 뉴스를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이 이름이 익숙해질 정도로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묵을 것이다. 이렇게 유력한 숙소 후보지로 꼽히는 호텔인데요. 이곳은 하노이 특급 호텔 중에서 가장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낙점하지 않더라도 북미 회담과 관련한 어떤 행사든 여기서 하나는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곳 하노이 현지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몸을 살짝만 돌리면 또 호텔 창문에서 바로 바라봐 보이는 곳이 지금 저쪽에 보이는 물결무늬 지붕의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저곳이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 건물인데요. 인도가 이 호텔과 아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5분이면 저 컨벤션 센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나 또 호수를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투숙객들이 저쪽 센터까지는 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지금 아무튼 유력한 정상회담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국가 컨벤션 센터인데 내부는 아직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가혁 기자가 들어가 봤다면서요? 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하노이 이곳 현지 언론도 저 국가 컨벤션 센터가 회담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건물 앞은 물론이고 내부까지도 처음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준비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국가 컨벤션 센터 건물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건물 앞으로는 꽃나무가 빽빽한 아름다운 정원이 갖춰져 있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오시면 호수가 나오는데 호수 위로 초록색 나무 다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때처럼 북미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가볍게 산책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선 기둥을 꽃나무로 새로 감싸거나 바닥 물청소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도 분주했습니다. 계단을 물청소하고 벽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리를 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곳 직원은 북미 회담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That information is in secret, so we don't know. 예. 자,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싱가포르 때를 생각하면 두 정상이 회담하고 서명하고 이런 게 다 이제 호텔 안에서 진행이 됐는데 방금 이가혁 기자가 처음으로 들어가 본 그 컨벤션 센터는 너무 좀 지나치게 넓어서 두 정상이 어디서 이걸 뭐 회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래서 여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다자 회담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는 에이펙 같은 회담이 열리기에는 좋은 장소다. 하지만 북미 이렇게 두 정상만 모이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좀 안 어울리는 장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두 정상 회담
장소가 아니라 관련된 부속 지원 시설이 들어서거나 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서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전송하는 국제 미디어 센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 베트남 외교부는 국제 미디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긴 하지만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뭐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이 회담 장소나 숙소가 결정돼서 발표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정확한 건 아무튼 최종 결정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이나 미국의 회담 준비 실무진들이 이곳 하노이에서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측과 함께 이곳 현지에서 조율을 해야 할 베트남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 장관이나 또 의전 국장 등이 지금 평양에 간 상태인데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로 딱 회담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실무적인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북한 대사관 앞은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매일 찾아갔는데 오늘이 가장 한국 취재진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긴 했습니다. 꽤 많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차량도 여러 차례 들락날락했는데요. 또 오전, 오후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평양에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님 오시는 것도 이제 그래야 이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좀 언제... 예,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네, 김명길 북한 대사의 차량은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부 일정을 좀 오랫동안 소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평양에서 돌아오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뿐만 아니라 북베트남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하노이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에 아마도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죠. 오늘 남북 민간단체 대표 400여 명이 금강산에서 만났습니다. 남측에서만 250여 명이 올라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금강산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군사분 개선을 넘어 이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들어 이루어진 첫 남북 민간 교류인 새해맞이 연대 모임이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열렸습니다. 우리 측 250여 명과 북측 100여 명 대표들은 금강산 곳곳을 돌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관광이 재개되리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동이 타오르고 있는 해금강의 모습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우리 측 인원이 이곳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북 대표들은 새해에 더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니라 하나된 민족을 보았습니다.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통 위협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보름 남짓 남은 3.1절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해를 남북이 함께 봉안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월 27일 일본에서 유고를 인수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추모제를 올린 후 제주도에 유고를 안치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공단 재개도 곧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노이 현지에 가서 좀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 JTBC 박현주입니다. 예,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건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미 간에는 좀 예민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더 올라야 한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미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맞지 않는 수치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5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5,600억입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금액은 1조 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7억 원 많습니다. 미국이 처음 요구한 금액을 인상분으로 착각했거나 추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 1조 38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로 못 박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쪽이 합의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분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서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지만 정작 가해자는 이 법을 피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민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1년에서 4년 6개월인데 상한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가해자가 운전 중 애정행각을 벌인 점과 사고 후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았던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한 윤창호법에 비해선 상당히 낮은 형량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윤 씨 가족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애를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부로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96세 운전자가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SUV 차를 몰다가 길 가는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건데 경찰은 변속기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령자 적성 검사를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호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주변엔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96세 유모 씨가 몰던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유 씨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후진하다 골목을 지나는 행인을 쳤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여성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차를 빼려다 행인을 쳤다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후진 기어를 바꾸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다시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지난달에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사례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100살 가까운 그는 결국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일단 적성 검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자진 반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필립 공의 나이는 98살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필립 공은 결국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교통사고가 늘면서 각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5살 이상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16년부터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적성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일부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줍니다. 국내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시행한 부산에선 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5천 명 정도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대학생 박모 씨가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떠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쯤에 귀국해서 국내에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했던 대학생 박모 씨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상에 누운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 씨 모교인 동아대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긴 어려워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스스로 음식을 떠먹는 모습에 가족들은 환호하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20일쯤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동아대 측은 응급환자 이송 전문 간호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한국에 이송된 뒤에도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박 씨의 추락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했습니다. 1년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한 박 씨는 귀국 전날 그랜드 캐니언을 들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비가 10억 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척이 정부가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의식을 찾아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병원비 문제나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근무 중에 숨진 김용균 씨의 유가족이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번 면담에는 김 씨의 유가족과 함께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합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이른바 지라시 수사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라시를 만들거나 퍼나르다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각한 범죄로 보고 120단계에 걸친 유포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가면서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가십거리니까 그냥 간단한 수다 주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낸 거니까 관심은 가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영석 PD와 정유미 씨에 관한 지라시를 만들거나 퍼나른 피의자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얘기거리로 전달했다거나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알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배우 정유미 씨 측은 이후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가짜뉴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른바 오픈 채팅방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 누가 메시지를 올렸는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포자 수십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120단계를 거친 끝에 최초 작성자인 방송작가 이모 씨와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흔적이 남는 지라시 작성과 배포는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라시와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엄벌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배우 김하중 씨는 지난해 8월 난데없이 사망설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엔 대기업 사원 A씨가 직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가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졌습니다. 인사정보까지 나돌면서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도 단죄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신상을 폭로하는 강남 패치 계정을 운영하던 20대 정모 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반인 31명의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폭로했다는 겁니다. 2심에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피해 결과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때문에 과로사한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한 온라인 유통업체 직원도 지난해 4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받은 글이라고 시작하는 카톡 지라시. 이 세 글자에는 나는 최초 작성자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중간 유포자도 처벌이 될 수가 있죠? 물론입니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받은 걸 복사해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네.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단 한 명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분들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좀 뜨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제각각 그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례를 팩트체크했습니다. 네, 좀 하나씩 결과를 좀 볼까요? 한 명한테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만 보라라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보냈으면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두 사람이 절대 밖에서 남에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완전 차단됐다라고 네.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면 가족한테 보낸 거는 어떤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지라시에 등장하는 그 피해 당사자의 가족에게 보내줬다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족이 지라시를 더 퍼뜨릴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톡은 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면 괜찮은가요? 지우기 전에 누군가가 확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이 퍼져 있는 불법 지라시를 뒤늦게 퍼뜨렸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글을 고치거나 내용을 보탰다면 유포자가 아니라 최초 작성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단순히 좀 재미삼아 한 거다,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주장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포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네.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지라시의 작성자, 유포자는 마음만 먹으면 모두 밝혀낼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을 합니다. 최초 작성이든 중간에 유포든 법적으로는 다 똑같은 단독 직접 정범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다르겠지만 지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범죄라는 거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해외 유명 침대 회사의 매트리스에서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회사가 국내에 유통 중인 다른 모델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미국 침대 브랜드인 실리 침대 매장입니다. 침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자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실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국내 연구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설정을 관리해가지고.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리 침대의 마제스티 디럭스 매트리스를 검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매트리스를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한 해에 4mSv, 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원안위는 이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을 내뿜는 모나자이트가 매트리스에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입니다. 원안위는 같은 모델 제품 60여 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다른 모델도 조사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으면 수거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실리코리아는 해당 제품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국내 제조사가 위탁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자체 공장을 설립해 제품이 안전한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교육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카이에듀라는 업체인데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21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까지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아이디는 물론이고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회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주로 쓴 아이디가 뭔지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업체 측 대응도 불만입니다. 사과문을
난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스카이에듀는 인터넷 강의, 이른바 인강 분야 상위권 업체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10만 건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수험생들이 이용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입하고 지금은 이용 안 하는 회원들의 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스카이에듀 측이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외국 장난감이나 화장품 같은 걸 인터넷 쇼핑으로 사는 분들 계시죠? 해외에선 안전 문제 때문에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선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32개나 됐는데 특히 유아용품이 많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스웨덴 장난감 업체 브리오의 나무 딸랑이, 일본 유아용품 업체 피존의 유모차.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 비싸고 파는 곳도 많지 않지만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라도 찾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외에선 안전 문제 때문에 이미 리콜 조치가 된 제품이었습니다. 리콜 전 수입한 재고를 업체에서 그냥 팔았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해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근데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구매를 하게 되니까. 수입됐던 게 다시 다 반환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유통된 해외 리콜 제품은 지난해만 132개입니다. 1년 만에 24.5%가 늘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란 것도 문제입니다. 해외 리콜되고도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유아용품이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 절반이 물건을 삼킬 위험 때문에 리콜된 경우입니다. 해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300쪽 가까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사법농단 백서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공모한 8명의 법관, 연루된 130명의 판사들이 등장합니다. 현직에 있는 권순일 대법관도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련됐다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에게 30만 원의 후원금을 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법관은 교재에 넣어서 알리라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장들은 새해가 되면 봉투를 하나씩 들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겉면에 적힌 인비는 인사 비밀을 줄임말이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자료를 토대로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문제법관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게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내린 지시라고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이들 중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했다며 문제 삼았고 작가로도 활동 중인 판사에 대해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매일 사우나에 간다는데 왜 증인으로 못 불러오느냐?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유명인 빈소에도 가는데 법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지 않게 속이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서지 않은 김백준 씨나 이학수 씨를 강제로라도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제초까지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나와야 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법정에 섰고 7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과정에 개입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알리기 위해 이들 집으로 보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고의로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불러달라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앞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들을 법정에 강제로 데려와 반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의견서를 통해 김백준 전 비서관이 매일 같은 운동시설에서 사우나를 하는 걸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달 한솔그룹 오너 일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원에서 소환을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통신 내역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돼서 수사를 받아온 이해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옥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또다시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병원은 전공의들이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아서 그때 폭행한 교수가 파면됐던 곳이죠. 이번에는 부부 교수가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원 한 명은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쳐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대병원 임상병리사 A씨는 몇 년째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직장 동료들은 부서장인 B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머리를 그렇게 폼으로 달고 다니냐. 병원에서 주는 월급도 아깝고. 회식 자리에선 B 교수의 남편이 A씨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도 못 때리고 나올 정도로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왜 나왔냐. A씨는 스트레스에 건강이 나빠졌고 연차를 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동 간호사들이 B 교수의 폭언을 증언하고 나서면서 직위 해제는 보류됐습니다. A씨 외에도 피해를 본 간호사들이 직접 나서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쳤습니다. 반면 B 교수는 급박한 병원 업무 특성상 몇 차례 소리친 적은 있었지만 폭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씨의 자해도 개인적인 정신질환 탓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일단 A씨를 병가 처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 가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총리실로 논의를 격상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공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을 보고받고 부산 대개조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의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5개 광역자치단체 간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로 격상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 지자체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로 올려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산시 의도를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결론을 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여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선수들 장비나 식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3,700개가 동원이 됐었는데 컨테이너를 공급한 업체 여러 곳이 지금까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 때도 차비조차 직원들한테 못 줬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필중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공터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 때 쓰인 것으로 한 개를 한 달 빌리는데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업체는 3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석 달 동안 빌려줬고 1억 5,5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A사가 지급한 돈은 최초 계약금 3,80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하고 내일 증명도 4차례나 보냈죠. 컨테이너도 제작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손실 났다고 줄 금액이 없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합판 자재 등을 납품했던 업체도 2,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원천에 돈이 안 나온다고 기다려주세요. 하다가 이렇게
계속 밀려갔죠. 우리 직원들 그 월급 안 줘갖고 일 안 하고 제가 차에 들어놓았어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는 130여 곳입니다. 금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평창 올림픽 뭐 대한민국에도 아니고 올림픽 하니까 뭐돈 때문에 거냐. 명절이라고 뭐 차비도 못 주고. 일부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래 받을 돈의 30%나 50%만 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빨리 이제 해결을 해서 끝마무리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거지로 이제 했던 부분이죠. 또 다른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대금 전액을 받았고 이후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이 A사가 중간에 이상한 하청업체를 내세워서 계약을 한 뒤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이 하청업체 주소지로 직접 가봤더니 가정집이거나 텅 빈 창고였습니다. A사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컨테이너 공급 사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A사는 원래 행사용 텐트를 전문으로 설치한 곳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컨테이너 공급 사업을 따낸 뒤 하청업체 두 곳에 일을 맡겼습니다. B사가 1차 하청, C사가 2차 하청업체로 컨테이너 업체들과의 계약은 주로 C사가 담당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하청업체 두 곳의 사업장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 곳은 경기 동두천시의 일반 가정집이었고 건설에서 좀 일한다는데 맨날 부산 왔다가 다시 있다 부산 갔다 맨날 그런다 그래. 다른 주소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어있는 창고였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A사가 이 같은 하청업체를 방패 삼아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관리 감독을 다 하는 입장인데 자금 지불이나 이런 거 한찌기만 뭐 제2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저기를 내세워가지고 한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A사에 하청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해 7월 대금 지급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파악했습니다. 원청업체가 사업을 따낸 뒤 하청을 주려면 조직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을 지금 현재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A사는 올해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28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공급 등 관련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A사 측은 2차 하청업체가 화재 사고 등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대신 돈을 갚는 중이라며 현재는 미납액 거의 전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가격을 부풀려서 5억 원 넘게 차익을 챙긴 공인중개사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행각에는 현직 경찰관과 방송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까지 가세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의 재개발 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방송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솔깃한 겁니다. 오늘 이 물건을 투자를 해주시면 향후 분양을 받을 때 26평 아파트 입주권을 A씨는 이 출연자로부터 공인중개사 최모 씨를 소개받아 계약했습니다. 중개사 최 씨는 매매가를 속여 A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겐 2억 1천만 원만 줬습니다. 중간에서 4천만 원을 가로챈 겁니다. 중간에서 서로 얼굴도 볼 수 없게 하고 전화번호도 계약서에 안 나오게 하고.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14번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을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8월 범행을 눈치챈 재개발 조합장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최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로부터 소개료 4,500만 원을 받은 부동산 전문가 윤 씨와 현직 경찰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횡성의 양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0만 마리의 닭들이 불타 죽었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양계장 천장이 번쩍거리더니 불꽃이 마구 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원도 횡성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계사 건물 3동이 모두 타 닭 1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농장 노동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숙소입니다. 이곳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건물 안팎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바깥의 유리창도 뜨거운 열기 탓에 모두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을 모아놓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 안에는 출하를 앞둔 달걀 12,000판이 있었는데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일엔 전북 고창의 돈사, 7일엔 경북 예천의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겨울철 축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일, 12월부터 축사 화재가 급증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축사 화재의 3분의 1은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또 절반가량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엔 가축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온등을 켜거나 직접 난방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비해 관리가 허술해 전선이 낡거나 확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주변의 전기 배선을 꼼꼼히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방송통신업계에선 케이블 업계 1위 CJ헬로를 LG U+에 넘기는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인수전의 뒤편에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채 문을 닫는 중소협력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각종 갑질을 견디며 협력사로 일했는데 결국은 희생양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때 직원 17명이 일했던 사무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8년간 CJ헬로의 협력업체로 일했지만 수억 원의 빚만 진 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이 업체는 CJ헬로와 아파트 단지에 방송 설비를 들여놓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10명을 더 뽑았고 큰돈이 드는 면허도 땄습니다. 하지만 2달 뒤 CJ헬로 측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건 CJ헬로 매각설이 나오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 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졌고 매출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CJ헬로 영업을 하는 직원을 협력사가 대신 뽑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한테 홈닥터를 몇 명까지 충원해라. 올해는 뭐뭐 할 거니까 모집을 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줘요. CJ는 이 인력을 그냥 공짜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업체는 최근 CJ헬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CJ헬로가 발전을 해야 저희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진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쪽에 배려나 상생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팔 거니까 너네 나가라. 견딜 수가 없었고요. 이에 대해 CJ헬로는 위법이 없었고 앞으로 공식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일자리 사정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지난해 이맘때가 좋았던 탓에 더 나쁘게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문을 닫는 음식점에서 철거한 주방용품이 모이는 황학동 주방거리입니다. 어디서 쓰던 물건이에요? 이거요? 제가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은 물론 팔려는 사람들도 발길이 뜸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한 3, 4년 정도에 비해서. 하루에 한 손님, 두 손님 볼까 말까인데. 장사가 안 되면 이런 물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오히려 더 안 들어요. 식당을 접으려고 해도 누가 그 식당 할 사람이 들어와야 내가 이걸 접는데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7만 명 줄며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업황도 나쁘지만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에 제조업 취업자가 33만 명 넘게 늘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탓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취업자 수도 1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월 실업률은 4.5%,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업 시장으로 나온 고령층이 늘었고 이들이 일시적으로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란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천산갑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이름이죠.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무게 30톤에 달하는 천산갑 밀매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속 상자에서 냉동 상태의 동물 사체가 나옵니다. 비늘이 벗겨진 천상갑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적발한 천상갑 냉동 사체는 27.9톤, 암시장에서 우리 돈 약 23억 원에 팔리는 규모입니다. 살아있는 천상갑 61마리와 천상갑 비늘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천상갑 고기는 고급 식재료로 비늘은 약재, 치료제 등으로 인기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업 간부 등이 천상갑 요리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흔한 동물이었던 천상갑 8종류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특히 아시아 천상갑은 더 심각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천상갑의 개체수가 20년 사이 20%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100여 개 국가가 2016년 천상갑 거래 금지안에 동의했습니다. 천상갑의 구조와 보호를 내세운 단체가 많이 등장했지만 남획과 불법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130여 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생활한 월남 이상재 선생의 편지와 외교 문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문서엔 구한말 힘없이 쓰러져가던 조선의 운명 속에서 꼿꼿하게 자존심을 지키려 한 초창기 외교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이 벽돌 건물은 130여 년 전 개관한 워싱턴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박정향 초대 주미 정권공사와 이상재 서기관 등 초창기 외교관들은 미국 속 작은 조선을 만들고 자주 외교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말은 안 통하고 물가는 비쌌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엔 연봉 1,000원으로는 태반이 부족해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빈약해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다부진 다짐도 적었습니다. 외교 문서엔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남아 있습니다. 경인선 철도 부설 계약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한 내용, 그리고 당시 미국 동향을 파악해 미국 풍속은 백성을 주권으로 삼는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상재 선생의 5대손 이상구 씨는 오늘 조상에게 물려받아 간직해온 자료를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상재 선생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어째 조선 청년이다 해서 희망이 크다고 하는 거니 조선 청년은 도덕상 지식이 있는 청년이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 54세 이상이면서 30감년 이상이 된 사람은 10,000원 정도만 내면 펫CT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감년이 뭔지는 이상화 기자로부터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특정 연령이 된 고위험군은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엔 간암이, 2004년엔 대장암이 추가됐습니다. 7월부터는 폐암도 검진 대상에 들어갑니다.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30감년 이상 흡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감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의 흡연 기간을 곱한 수치입니다. 매일 한 갑씩 30년간 피우거나 두 갑씩 15년을 피우면 30감년이 됩니다. 이들은 2년마다 펫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당은 총 비용 11만 원 중 10%인 11,000원가량입니다. 흡연 이력은 검사 당사자가 기록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폐암 검진을 받으려 이력을 소개를 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정기공채에서 각 현업부서가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뽑는 상시공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인재를 제때 채용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은 한진그룹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고 호텔 부지 같은 유휴 자산을 팔아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치 K스타가 중심 이온 온도를 1억 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1억 도를 달성한 건 관련 장치로는 세계 처음이라고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 그룹의 직원들이 마화텅 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건물 48층부터 바깥까지 길게 줄을 섰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 직원은 마 회장으로부터 100위안, 우리 돈으로 16,000원을 받고 다른 3명의 임원들에게 각각 50위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텐센트 측은 이날 줄을 선 직원 수나 세뱃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선물했던 여자 컬링 팀킴이 6개월 만에 복귀 무대였던 동계체전을 은메달로 마무리했습니다. 질곡의 1년을 지난 이들은 오늘도 그때처럼 똑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임신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김은정은 몸을 풀 때마다 동료들을 돕기 위해 얼음 위에 섰습니다. 고요 속 긴장으로 시작한 결승전. 새로 주전으로 합류한 김초희의 고함은 매섭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10엔드에서 내준 한 점 때문에 우승은 놓쳤지만 팀킴은 상대에게 따뜻한 축하를 건넸습니다. 여자팀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해있다는 게 저희 팀에도 좋은 일인 것 같고 어느 팀이 나가든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경기 후 인터뷰할 땐 웃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은 환희와 실망이 교차되면서 지나갔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쓴 기적의 은메달, 컬링 열풍을 이끌어낼 만큼 사랑을 받았지만 3개월 전 오랫동안 참아왔던 컬링 안의 부조리를 털어놨습니다. 지도자 일가의 폭언, 부당한 대우까지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어렵게 훈련을 시작해 동계체전을 통해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경쟁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컬링의 경쟁력도 확인했습니다. 올 시즌 국가대표팀 춘천시청, 이번 대회 우승팀 경기도청까지 여자 컬링은 절대 강자가 사라졌습니다. 컬링은 오는 7월 국가대표를 새로 선발하는데 태국마크는 단 한 팀에게만 주어집니다. 팀킴은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10년 넘게 축구는 메시와 호날두로 대표됐죠. 요즘은 프랑스 음바페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알려진 21살 공격수는 한 걸음 더 빨리 뛰는 축구로 오늘도 골을 넣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향한 공에 수비수 4명의 시선이 쏠립니다. 그때부터 음바페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크로스가 골문 앞에 도착할 땐 어느새 수비수 4명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오른발로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디마리아가 공을 잡아서 음바페가 골을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음바페가 달릴 때마다 상대 선수들은 마치 뒷걸음질 치듯 밀려났습니다. 음바페를 저지하기 위해선 손으로 낚아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수문장이 홀로 막아서야 했습니다. 4년 전 16의 나이로 유럽 프로축구에 깜짝 등장했던 음바페. 이미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떤 기술도 빠른 스피드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빠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수비수 뒤에 머물다 순간 속도를 올려 앞으로 치고 나가며 스피드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허무는 메시의 신기한 드리블. 빠르면서 다이내믹한 호날두와는 또 다릅니다. 공을 잘 다루고 발재간까지 갖춰 허둥대는 수비수의 실수를 틈타 골을 넣기도 합니다. 21살 음바페의 시원한 질주는 또 다른 환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북극곰 50여 마리가 마을로 내려온 뉴스를 어제도 전해드렸죠. 간단히 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눈이 녹는 바람에 생긴 고민입니다. 세계 스키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스웨덴은 지난해보다 1도 이상 높아진 기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듯 공중에 풀어놓은 기기묘묘한 동작들. 하얗게 쌓인 눈이 있어 가능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눈 위의 묘기를 볼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2050년이 되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들 중 절반 가까이는 너무 따뜻해서 올림픽을 다시 열 수 없게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세계의 대규모 리조트들은 실제 눈이 부족해 기계로 인공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조차 실내 스키장에서 열릴 거란 우려도 전해집니다.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국제대회 개최지 그리고 선수들이 나서 캠페인을 펼치기도 합니다. 세계 스키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스웨덴 아렌은 지난해보다 기온이 1.6도 높아졌다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듯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앤더슨은 세계대회를 끝마치고 당장의 성적보다 겨울을 보호하기 위해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오는 길목인 사당역 인근은 도심에서도 교통정체가 심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지난해 버스 중앙차로까지 연장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교통 대책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도심 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새로 생긴 중앙 버스 정류장입니다. 동시에 중앙에 2개의 차로를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하면서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로는 그 수가 줄었습니다. 버스 중앙차로가 방배경찰서부터 남태령고개까지 2.8km가 늘어난 겁니다. 해당 구간은 2016년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생긴 뒤 차량 정체가 심해진 곳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긍정적입니다. 남태령고개에서 차들이 많이 밀리는데 그 버스가 이제 일반 승용차보다는 한 15분 정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체가 심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반 차량이 다니는 차로가 좁아졌고 중앙 버스 정류장과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는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너무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중앙 버스 차로가 생겼지만 인도 정류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로만 있어도 차라리 괜찮은데 영종에 다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 내리시니까는 30% 이상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 중앙 승강장에만 배차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들이 중앙차로를 주행하다가 길가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길가 정류장에서 중앙차로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한 번에 4개 차선을 변경합니다. 차선 변경하는 버스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뒷차들의 정체는 더 심해집니다. 버스 기사도 곤혹스러워합니다. 항상 정체돼 있잖아. 그래서 항상 차선 바꿔야 되는데 3개, 4개 차선 바꿔야 되는데 접착성은 안 되죠. 과거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세운 고가도 이젠 문제로 지목됩니다. 고가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고가 밑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고가가 있는 남부순환로는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남북을 잇는 동작대로와 과천대로는 하루 종일 통행량이 많습니다. 동작대로와 과천대로의 일일 통행량은 20만여 대, 남부순환로로 이어지는 고가 통행량의 2배입니다. 기존 도로까지 좁게 만든 고가가 이젠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오는 4월엔 인근의 서리풀 터널도 개통됩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사당역 일대엔 강남권 차량들이 더 유입될 전망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과천이 포함되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과 사당을 잇는 우회로가 딱히 없어 유입 차량은 더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면산선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 또 요금을 내니까 그래서 그쪽 도로 내기도 아깝고. 서울시는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만 맡긴 상황입니다. 사당으로 가는 경기도민들은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원시가 이렇다면은 내가 수원시장 갈 때 얘기를 할 텐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충을 잘 모른다고 관심 좀 없다는 거지 뭐. 우회로가 마땅히 없어 이 길을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교통대책 없이 쏟아지는 정책들. 짧은 시간에는 호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설 겁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뒤엎다. 바꾸다. 혁신하다. 모든 것은 드라이빙을 위해. 더욱 진화된 푸조 아이콕핏. 최적화된 로드 퍼포먼스. 유럽이 사랑한 다이내믹 스포티 디자인.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What drives you? 뉴 푸조 508.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얘기는 실화입니다. 그는 소반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어찌나 탐이 나든지 언젠가 물려받기를 내내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절실했던 이유는 그곳이 감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공간, 그 소반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반을 물려준 사람은 다른 재소자였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날 이제 내일이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지 그는 선뜻 아끼던 그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받은 이는 남의 출소에 대한 부러움보다 소반을 물려받는다는 기쁨이 더 컸으니 감옥이란 그런 곳인가 봅니다. 수감 직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작심한 듯 허락받고 나왔다고 포문을 연 변호사의 전언은 그렇게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쏟아져 나온 얘기들. 배신한 자들에 대한 괘씸함을 곱씹은 그의 말에 지지층은 수런거렸습니다. 누가 진짜 친박인가? 배박, 그러니까 배신자는 누구인가? 제1야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 한복판에 또다시 던져진 배신의 프레임. 그리고 누군가는 그 한 줌의 지지율을 모아내고자 감옥 밖에서 벌이는 혼돈의 현장. 감옥 안에 그는 결국 정치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감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감옥 안에서 들려온 얘기가 그저 소박한 책상과 걸상 얘기로 끝났더라면. 앞서 전해드린 소반에 얽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반을 물려준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석방되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소반을 돌려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사람 또한 가시방석이어서 하루 저녁을 꼬박 고민하다가 결국 그 소반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 지극히 평범한 필부간에 있었던 자그마한 양보의 소동, 소소한 회고담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2년 전 KTX가 강릉까지 연결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지역 살림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KTX를 추가로 다른 철길과 이으면서 한 마을 전체가 철도로 생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와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미션, 오늘은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강원도 강릉역입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이 강릉선 때문에 한 시골 마을이 각종 사고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미션이 알아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동네는 또 철길이 또 놓이면서 V자가 됐고요. 갑자기 없던 길을 강릉까지 끌고 들어갔고 다시 거기서 또 영동선하고 연결해서 동네를 삼각형 만든다는 것. 마을 한가운데서 철도를 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 연말까지 강릉선과 영동선을 새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끝에 보이는 건널목이 강릉역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영동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다리 위에는 KTX 강릉선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시죠. 반대쪽에도 강릉선과 영동선을 잇는 또 다른 철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완성되고 나면은 제가 서 있는 이 마을은 철도 삼각형 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당장 주민들은 집 앞이 공사장으로 변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콩 할 때는 말도 못해. 너무 심하네. 문제는 말도 못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마을 회관 바로 옆에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도가 완공되면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로 기차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마을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마을이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했던 걸까? 공사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주민 협의가 모두 끝나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전체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토지를 수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해놓고
지금 벌써 몇 년 안 됐지만 동네에서 떠나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4,700여억 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낙제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시작된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직접 이제 강릉을 안 거치고 동해로 갈 수 있는 선망이 구축됐다는 것이 국가사업에는 공사는 빨리 그 기간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철도가 놓이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죠. 네, 첫 키워드는 거꾸로 가는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뭐가 거꾸로 갑니까? 오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예. 여느 때처럼 태극기를 든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이 지지자들이 같이 나타났는데요. 예.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위자가 들고 있는 태극기가 위아래가 바뀌어서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눈의 건강감리 사계는 물론이고 딱 봐도 파랑색이 음을 나타내는 파랑색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꾸로 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실제 물론 실수겠지만 보통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태극기를 거꾸로 매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대라고 부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태극기 세력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가 특정 시위대의 상징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적절해 보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늘 국회 앞에서도 일부 시위대들이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난데없는 여기서는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데요. 성조기도 거꾸로 달려 있었습니다. 항상 한미동맹을 주장하는데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았는데 지금 파란색 50개 줄을 나타내는 파란색 있는 곳에 별들이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았고요. 태극기든 성조기든 다 거꾸로 매달았다는 실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데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거꾸로 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물론 이거는 실수겠지만 전번에 백악관의 쇼 스페이서 전 대변인이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거꾸로 달았다가 기자의 지적에 바꿔 달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거꾸로 그러니까 파란색이 밑으로 가게 하면 SOS 나를 도와달라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5.18 망원 등 일부 인사들의 역사인식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 비판을 받는데 태극기는 물론 난데없는 성조기까지 거꾸로 매달려 봉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느 나라든 그 시위를 하는데 남의 나라 국기 들고 나오는 경우가 전 또 없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왜 한국의 시위에 우리 성조기가 등장하느냐 상당히 의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지만원식 특수부대로 잡았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화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5.18 단체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한때 지만원 씨가 광주에 대한 망언을 했다가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때 광주에 있는 무명 열사 묘지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묻혀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증명이 됐었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무명열사 묘지에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 파묘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5세에서 7세로 이렇게 나타났다. 양희승 회장은 북한 특수군이 5살에서 7살이라는 게 대체 말 같은 소리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참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요. 지 씨는 한때 1976년생인 탈북민을 광수, 즉 광주에서 수상한 활동을 한 사람 286호라고 지목하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당사자가 그럼 내가 76년생인데 4살 때 광주에 와서 특수활동을 했다는 말이냐라고 문자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알겠다. 그러면 이름을 빼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실제 지시 글에서 보면 지금 286호 광수만 이름이 김땡땡으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예. 지시는 첨단 안면 인식 영상과학 기법을 이용해서 600여 명의 광수, 즉 북한군 특수부대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아니다.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 바로 일단 빼주긴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첨단 영상과학 기법, 하여간 좋은 말은 다 모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인물 사진을 3D로 돌려서 3D 예. 기법으로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첨단 영상과학 기법을 보면 광수 75라고 불리는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건 당시 예. 80년 광주의 사진이고요. 얼굴이 이선권,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과 닮았다라고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데 얼굴에 선 몇 개 그어놓고 대충 구획 정해놓고 영상과학 기법상 닮았고 닮았으니 광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 내려왔었던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선권 위원장이 80년에 광주에 왔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래요? 수상을 활동한 예. 75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예, 전혀 안 닮았는데 일단 선 몇 개 그어놓고 닮았으니 광수다라고 주장하고 그게 첨단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실제 현재까지 지만원 씨는 모두 629명의 광수를 찾아냈다라고 해서 지금 맨 마지막에 629 광수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황장엽 씨나 김양건, 이수용, 박봉주 등 웬만한 이제 북한 관련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이름을 다 들어본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 사람 중 유명한 사람 중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광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은 84년생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80년에 광주에 있었다고는 주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부 인사들이 지지하고 나섰는데 예. 실제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정략적인 이유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광수라는 그 약칭은 오늘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광주에 수상한 사람? 광주에서 수상한 활동을 한 예. 사람이라고 해서 지만원 씨가 광수라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이름이 광수이신 분들은 들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이름으로 예. 잡았습니다. 엄마라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벌써 뭐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뭔가 도와줬다라고 MBN과의 어제 인터뷰에서 그 아들은 엄마 일을 잠깐 도와준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일단 무급으로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이 됐고요. 근데 민간기업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박순자 의원은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에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해명했다가 역시 논란이 되게 방문이야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마음대로 뭐 그냥 무시로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국회는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시설 각급입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들어갈 때 출입증, 취재증이 있어야 되고 취재증을 받지 못하면 일일이 저렇게 안내 데스크에 가서 방문증을 끊고 신분증을 내야 되고 또 들어갈 때는 소지품 검사도 다 받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그것도 대관 업무 직원이 프리패스를 여기서 발급받아서 대관 업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부나 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관 예. 업무면 대표적으로 정부나 국회를 상대하는 민간 기업의 업무가 예. 됩니다. 예. 뭔가 이제 제도를 그 기업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 자녀가 프리패스를 받아서 무단으로 출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순자 의원은 과거 약 10년 전인데요. 지역구에서 딸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하객들이 50m 이상 줄을 서서 축의금을 내려했다라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당시 해명은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대설주의보, 강원 영동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많게는 15cm가 넘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될 텐데요. 오사카에서 혐한 시위 그리고 또 조선학교 문제를 취재한 이선화 기자 등 스태프들이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the secrets I've heard, it would ease my mind, someone sharing the load, but I won't